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아파트. 한 가족의 침묵이 폭풍처럼 무너진 아침이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위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욕설이 쏟아졌다.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점점 더 격해졌고, 가전제품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무언가 넘어진 소리, 그리고 한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따라붙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따라 안방에서 나와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무겁고 날선 긴장이 공기를 찔렀다. 주방 한가운데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계속 무언가를 퍼부었고, 그 앞에는 아내 유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외침 같았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우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 안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결혼하고 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도 그는 그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뚜껑에는 건들지 마시오라는 아버지의 필체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그 경고가 무의식 중에 죄책감처럼 남아있던 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아버지가 써두었던 것들이었다. 그중 한 장,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엔 현숙에게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정우는 편지를 꺼내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주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어머니는 이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주워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상자를 올려두고 편지를 꺼내 펼쳤다.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봉투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자 눈빛이 바뀌었다. 정우는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어머니는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읽으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이 편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잔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아버지는 자신이 겪었던 며느리 시절의 고통과 어머니가 했던 다짐을 적고 있었다. 나중에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때 나는 다짐했었지. 정우는 어머니의 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하고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게 왜 지금 나오는 거냐? 그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진실은 그 편지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그저 묻고 싶었다. 왜 기억하지 못했는지, 왜 약속을 저버렸는지, 왜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는지.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들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정우는 그 앞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국물을 닦는 손길만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감정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꼭 읽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아무도 들지 않은 찬 국그릇만이 남아 있었다. 정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조용히 유진 쪽으로 걸어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정우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침묵은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죄책감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한 사람의 아내이자 며느리였던 그 시절, 어머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가 지금의 그녀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유진은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왜 지금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간이 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고 상자를 다시 가슴에 품은 채 아파트 문을 닫았다. 한 가정의 오래된 침묵이 그렇게 깨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 편지 한 장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연락 한 통 없었다. 대신 이모를 통해 전해진 말은 짧고 명확했다. 이 결혼은 없는 거다. 나는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사진 속에는 정우의 아버지 영정만이 양가 어르신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유진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정우는 새벽까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날의 침묵은 앞으로의 많은 밤을 예고하듯 깊고 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유진을 데리고 다시 본가로 들어갔다. 월세를 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결심을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유진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투로 일관했다. 아침 인사가 작다고 하고 국간이 맞지 않는다고 짜증냈다. 유진이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를 개도 어머니는 칭찬 한마디 없었다. 대신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이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됐다. 정우는 몇 번이고 중재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 앞에선 조금 조용해졌다가도 유진만 둘이 남으면 다시 차가워졌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었다. 유진이 끓인 된장국에 마늘이 빠졌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국을 들고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식탁에 앉아있던 정우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소리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너도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라는 물음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걸레를 들고 싱크대 앞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유진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 준비를 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말수를 줄였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가?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다. 어머니는 나이 들었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으며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느 날은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 정말 잘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끔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유진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꺼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그날이 왔다. 평범한 수요일 오전, 정우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그는 어떤 말보다도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주방 한가운데 어머니는 유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막대걸레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바닥엔 엎질러진 찌개가 널려 있었고 벽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아들의 존재도 개의치 않는 듯 계속해서 유진을 몰아세웠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몇 분을 서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파괴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 부당하게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 상자, 편지, 기억, 모든 것을 다시 떠올렸다. 유진이 더 이상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문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유진은 그가 돌아올 줄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무너진 시간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보다 유진의 묵묵한 침묵이 더 큰 절망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말 없는 고통은 소리 없는 분노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정우는 그날 밤 유진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선택이 아닌 그의 선택이 되어야만 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순간 정우는 한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 뒤로 들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인천의 외곽, 조용한 연립주택 한 채로 옮겼다. 가구는 많지 않았다. 냉장고는 중고로 구했고 침대는 매트리스 하나로 시작했다. 유진은 그곳에서도 말이 없었다. 대신 작은 화분을 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창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이젠 익숙해졌다는 듯 정우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그냥 가만히 앉아 그녀의 옆에 머물렀다. 둘 사이의 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외면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한 동맹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정호의 어머니였다. 유진은 벨이 울리는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 몇 번 더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부재 중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짧은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쳤어. 정우를 네가 뺏은 거야. 그런 식의 말들이었다. 정우는 그 음성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들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다음날 음식장을 보러 나갔다. 며칠이 지나자 전화의 어조가 조금씩 달라졌다. 비난은 줄고 침묵이 늘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어머니는 이렇게 남겼다. 정호야, 유진아, 나 요즘 잠이 안 온다. 그 음성엔 더 이상 화가 없었고 당황스러울 만큼 낯선 연약함이 묻어 있었다. 정호는 그날 밤 유진에게 전화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손끝이 떨리거나 눈물이 맺히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번엔 당신이 받아.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유진이는? 잘 있니? 그 짧은 한 문자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물었다.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자책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모를 울음이었다. 정우는 수화기를 쥔 채 말이 없었다. 오랜 시간 그들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통화 이후 어머니는 자주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된장국은 끓이고 있니? 김치는 아직 남았니? 유진은 그런 문자를 받아도 대답하지 않았다. 읽고만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정호의 폰으로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다. 내가 너무 늦은 걸까? 그 메시지를 본 유진은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늦지 않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정우는 혼자 본가로 향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눈에 띄게 말랐다. 집은 예전보다 더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공허했다. 아버지의 사진은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늘 그랬듯 된장이 놓여 있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정우가 꺼낸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정우는 아내가 겪었던 일, 자신이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장면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내용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길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나도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났다. 더는 묻지 않았고 더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돌아와 유진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더 약해지셨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려고 준비할 때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오늘 시간 돼? 나 어머니 댁에 같이 가고 싶어. 정우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다. 대답 대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멈칫했다. 정우가 인사를 건넸고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뒤돌아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찬장을 열고 묵은지 하나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김치찌개라도 끓일까? 그 말이 그 집에 흐르던 냉기를 깨뜨렸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우는 그 옆에 앉았다. 아무것도 명확하게 용서된 건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끝난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놓였다. 밥은 평소보다 뜨뜻했고 말은 평소보다 적었지만 그 정막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귀가 직전 어머니는 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펜던트에는 오래된 세공으로 작은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고 유진도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정우는 그 상자를 유진의 손에서 받아 조심스럽게 식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처음으로 안도했다.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설날이 다가오자 집안 분위기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유진은 별다른 말 없이 마트에서 떡국 재료를 사왔고 정우는 어린 시절 쓰던 벽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어머니는 먼저 아무 말 없었지만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다. 누구도 특별히 무언가를 정하지 않았지만 셋이 함께 보내는 첫 명절이라는 암묵적인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다. 설 당일 아침, 유진은 떡국을 끓이며 조용히 움직였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정우는 명절 특집 뉴스를 보다가 잠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어딘가 어색했다. 아니, 조심스럽다고 해야 했다. 식탁에 셋이 앉았을 때 유진은 국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날 하루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정우는 그 미묘한 변화를 읽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유진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았고 유진은 반응을 살피기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접시를 꺼낼 때 손이 잠시 닿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다. 결혼식 때 어머니가 끝내 참석하지 않았던 그 일은 가족 모두에게 오래 남은 상처였다. 정우는 불안했다. 이번 만남이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끌어올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의 부모님이 들어서자 어머니는 먼저 일어나 문 앞까지 나갔다. 오랜만입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고 두 손으로 차를 받들어 건넸다. 그날 저녁 4명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유진의 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보자기에는 고향에서 수확한 땅콩과 말린 나물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며 시골 땅콩이 고소하죠 라고 말했다. 정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다.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웃음도 몇 번이나 터졌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정우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인 줄 몰랐어. 유진이 말없이 참는 모습만 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더라.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지만 깨달음이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무슨 말보다 진심이 중요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아침이면 유진에게 커피를 끓여주며 오늘은 뭐 할 거냐고 물었고 저녁이면 함께 시장에 가자고 했다. 유진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색한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말했다. 나 몸이 좀 이상해. 정우는 놀랐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 피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임신 6주차. 두 사람 모두 당황했고 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을까?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셋이 모여 앉아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유진이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럼 이제 나 할머니가 되는 거네. 그 말 속엔 설렘과 어색함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육아 서적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에서 임산부 요리법을 검색해 프린트해 두었다. 유진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따뜻한 미역국을 데워두었고 점심엔 보양식을 준비해 두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손끝과 일상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신이 어딘가 잘못된 줄 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 이제야 진짜로 와닿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미래를 조금씩 바꾸는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대바늘을 들고 아기용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고 유진은 소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서로의 작은 움직임에 머물러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예전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엔 유진이 있었다. 또 침묵으로, 인내로,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가족을 다시 연결해낸 사람이. 봄이 오는 길목, 날이 풀리면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임신부용 요가를 따라하고 있었고 정우는 늘 그 시간에 맞춰 출근 전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평온한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우는 회의 중이었고 유진은 집에서 혼자 창문을 닫고 있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후 검사 결과는 일시적 허혈성 뇌졸중, 다시 말해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혀 혈류가 중단되는 증상이었다. 원인은 극심한 피로와 영양 불균형이었다. 의사는 당분간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가족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진은 즉시 회사를 휴직하고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우는 반대했지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게 먼저예요. 그날 이후 유진은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병원 동행 일정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유진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줄 때, 차를 따라줄 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려 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 눈빛은 감사와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낯설면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어릴 적 아플 때도 그렇게 돌봄을 받았을까? 그런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대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오롯이 새로 쓰이는 가족의 기록 같았다. 유진은 지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유진에게 처음으로 직접 한마디를 건넸다. 유진아, 나 이제는 네가 없으면 불안해. 그 말은 누구보다 본인의 자존심을 잘 아는 어머니에게서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그 조용한 수긍만으로도 위로받는 듯 보였다. 정우는 밤마다 어머니의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곤 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이면 안심하고 돌아섰고 유진이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나날같이 지난 모든 갈등과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2주 뒤엔 집안에서 스스로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선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자주 웃었고 유진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다. 너는 매운 음식 안 좋아했지? 이게 아기한테 좋다던데 맞아?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전엔 없었던, 아니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가 작은 손가방을 들고 정우 앞에 앉았다. 안에는 현금과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보건소에서 받은 산모 건강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유진이 병원 데리고 다닐게. 나 이제 조금은 자신 있어. 정우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가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에서 함께 하려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무렵 유진의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유진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나도 만져봐도 될까? 유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마치 처음 꽃을 만지는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몇 초 뒤 작고 둥근 움직임이 느껴졌고 어머니는 작은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네. 정말 신기하다. 그 순간 정우는 어머니가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단지 손자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 자신이 다시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듯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유진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듯이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어머니는 손수 짠 아기용 담요를 유진에게 건넸다. 아직 바늘땀이 서툴고 실밥이 고르지 않았지만 유진은 그 담요를 받아 가슴에 껴안았다. 둘 사이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담요의 따뜻함이 그동안의 시간들을 채워주고 있었다. 정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언젠가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진짜 가족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다시 유진이 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낸 사람, 그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이제 막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졌지만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유진은 임신 30주 차에 접어들었고 어머니는 거의 매일 같이 태교에 대해 공부했다. 하루는 인터넷에서 태아에게 좋은 클래식 음악 리스트를 찾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었고 또 하루는 동네 도서관에서 육아 강좌 팜플렛을 챙겨왔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새삼스레 체감했다. 집 안에는 아기용품이 하나둘 들어갔다. 기저귀 정리함, 작은 옷장, 유모차가 차례로 배송되었고 거실 한쪽엔 아기 침대가 자리 잡았다. 어머니는 날마다 그 침대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보며 채광과 환기, 동선까지 고려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받아들임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집에서 아기 옷을 개고 있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다. 집에 있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커졌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정호에게 전화를 걸고 유진에게 수건을 대어주며 손을 잡았다.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는 쉼없이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뇌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의사는 급한 수혈과 동시에 응급제왕절개를 결정했다. 진단명은 전치태반에 의한 대량 출혈,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정우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다. 어머니는 수술실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병원 복도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수술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안정됐습니다. 아기는 2.9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그 말에 정우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말없이, 크게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다. 유진은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정우는 그 곁을 지켰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고 정우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잘했어. 정말 잘 버텨줬어.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옆 침대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작고 둥글게 말린 채 잠들어 있었다. 이름은 이미 정해두었었다. 민우. 마음이 평온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였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병원에 상주했다. 매일 아침 유진에게 미역국을 끓여왔고 매일 저녁 아이의 수건을 손빨래했다. 병실의 간호사들이 감탄할 정도로 세심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아직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낯선 위로를 받았다. 어떤 감정도 쉽게 꺼내지 않는 그녀였지만 밤마다 정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보다 더 아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정우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걷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멈춰섰다가 답했다. 무서웠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어. 그날 내 아내가 피 흘리며 쓰러질 때 그게 내 지난 말들이 만든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히려 그 작음이 더 무거웠다. 그날 밤 유진이 잠든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유모차를 조립했다. 설명서를 몇 번이고 펼쳐보고 나사를 하나하나 맞춰 넣었다. 새벽녘 다 완성된 유모차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울게 하지 말자. 퇴원 후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민우는 유리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유진은 모유 수유와 회복 사이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유진에게 물었다. 이제 좀 괜찮아? 지금 뭐 먹고 싶어? 밤에 민우가 많이 깨니? 그 물음들에는 책임과 미안함 그리고 늦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런 일상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게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시작이구나. 어머니는 다시 엄마가 되었고 유진은 아내이자 엄마로 그리고 한 가정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의 생명을 중심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거기에는 예전의 상처도 용서도 눈물도 다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뚜렷한 건 이제는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이었다. 민우의 작은 숨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울 때 그것은 단순한 아기의 소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가족의 맥박이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민우는 생후 2달을 넘겼다. 새벽 수유와 짧은 잠의 반복 속에서도 유진은 눈에 띄게 단단해졌다. 그녀는 울음을 예측하고 젖병 온도를 손끝으로 맞췄으며 민우의 기저귀를 갈면서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습은 처음 엄마가 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익숙하고 안정적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오보다 일찍 일어나 민우의 침대를 확인했고 유진이 채 다 먹지 못한 아침을 대신 챙겨 먹이곤 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도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아기와 유진에게 향해 있었다. 늘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변화는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흘렀고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안 와도 트림을 시켜도 바람을 쐬어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했고 정우도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다. 아무 말 없이 민우를 받아들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다. 그것은 정우가 어린 시절 자주 듣던 멜로디였다. 몇 분이 지나자 민우는 울음을 멈췄고 조용히 잠들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들이 잠든 모습은 단순한 육아의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정우는 유진과 마주 앉아 물었다. 지금 마음은 어때?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편안해.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상상도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집 같아. 그 대답은 짧았지만 긴 여정을 지나 도달한 결론 같았다. 며칠 뒤 정우는 어머니를 외출에 데려갔다. 오랜만에 들른 전통시장 그리고 근처 공원 산책. 어머니는 장을 보면서도 자꾸 민우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대? 기저귀는 얼마나 자주 갈아?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었다. 이제는 민우가 어머니 중심인 것 같네요. 어머니는 살짝 머쓱한 얼굴로 말했다. 그 애를 보면 그냥 다시 살고 싶어져.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어머니는 단지 손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상받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일하느라 자주 집을 비우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외로움에 지쳤던 과거. 어머니는 그때 채우지 못한 감정을 민우와 함께 채워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무렵부터 유진은 다시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고 회사로부터 복직 관련 연락도 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호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주 3일만 출근하는 형태로 복직을 결정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럼 내가 민우 볼게. 오전만이라며 점심 먹이기 전에 데려다주면 되겠네. 유진은 그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젠 뒷걸음질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민우는 어머니와 매일 아침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산책도 시키고 자장가도 부르고 이유식에 들어갈 재료도 직접 손질했다. 어느 날 유진이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어머니와 민우가 마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작은 동요책을 펼쳐 소리내어 읽고 있었고 민우는 입가에 침을 붙인 채 집중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문턱에 멈춰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고 따뜻했다. 그 장면은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유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다음 달에 시골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
형님네 제사도 있고 그동안 자꾸 미뤄둔 일이 있어서. 유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다녀오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손을 가만히 유진의 손등에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시골로 떠났고 집안은 조금 조용해졌다. 유진은 다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꽤 크게 느껴졌다. 민우도 낯설게 어머니를 찾는 듯 울음을 길게 터뜨리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은 작게 웃었다. 그만큼 정이 들었단 얘기겠지.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외면도 오해도 없었다. 누군가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라고 있었다. 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겨울이 오기 전 어머니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품에는 민우를 위해 짠 스웨터와 손수 만든 쌀강정을 한 보자기 가득 들고 있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미리 연락도 주셨고 유진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며 연신 반복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민우는 이제 네 발로 기기 시작했고 잡고 일어서는 법도 배웠다. 어머니는 그런 민우를 따라 하루 종일 거실을 오가며 때로는 넘어질까 조마조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유진은 그 옆에서 이유식을 만들고 정우는 주말이면 민우를 업고 동네 산책길을 돌았다.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웠고 누구 하나의 눈치도 보이지 않았다. 설이 가까워오자 유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올해 설에는 어머니 모시고 시댁 말고 친정에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정우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그러자.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설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유진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게 어머니를 맞아주었고 어머니 역시 준비해간 전을 꺼내어 상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민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흔들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식탁 위의 어색함을 하나씩 녹였다. 명절 이후에도 어머니는 더 자주 웃었고 더 자주 듣는 사람이 되었다. 유진이 피곤하다고 하면 저녁을 대신 준비했고 민우가 밤새 울면 안방으로 데려가 재웠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 얼굴은 예전의 차가운 어머니와 달랐고 어느덧 정우는 그 온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봄날 저녁 유진은 정우에게 말했다. 나 요즘 가끔 이런 생각 들어. 민우가 나중에 결혼하면 난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모습 그대로면 될 것 같아. 지금 당신은 충분히 좋은 엄마고 누구보다 따뜻한 아내니까. 유진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정우에게 말했다. 나는 예전에 가족이라는 게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어. 말 안 해도 통하고 피곤해도 감싸주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믿었지. 그런데 아니더라. 가족도 노력하지 않으면 깨지더라. 피보다 중요한 건 그 옆에 계속 있어주는 사람이더라. 정호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그 옆에 계속 있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진이었다. 상처받고도 머물렀고 외면당하고도 다시 다가왔다. 아이를 낳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어른이 되었고 가족의 틈을 조용히 메워낸 사람이었다. 민우의 첫돌이 되던 날 작은 파티를 열었다. 초는 하나였고 선물은 많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 담긴 얼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우에게 손수 만든 턱바지를 채워주며 말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다시 엄마가 되었어. 다시 배우고 다시 살아가고 있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그래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믿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걸. 그날 밤 민우는 생일 축하 노래도 모른 채 잠들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남은 떡을 정리하다가 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오래전 본인의 시어머니가 주었던 반지였다. 낡고 금이 갔지만 그 안에는 세대를 이어온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용히 인사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말이 담긴 눈빛으로. 그리고 정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멀어지고 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자리에 진짜 사랑이 남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족은 피로 엮인 운명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함께 버텨낸 시간이 만들어낸 선택이라는 걸. 그날 밤 민우가 깊은 잠에 든 사이 유진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창밖엔 봄비가 아직도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아이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작게 속삭였다. 우리 잘 살고 있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가족은 완벽해서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남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진심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상처를 안고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고 상처는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결국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 삶의 한 장면에서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여운이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